전북이 17경기 무패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 그 기록을 세우는 과정에서 엄청난 역전승이 나왔습니다. 전반전 4분, 30분 두 골을 먹혔는데 두 골로 끌려가다가 세 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3대2 역전승을 했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전북이 왜 이번 시즌에 우승 1순위 후보인지, 그리고 완벽하게 이번 시즌 전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줬고, 위닝 멘탈리티가 완벽하게 장착되어 있다라는 것도 보여줬고, 여기에 더해서 포획 감독의 경기 운영도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전북이 두 골을 연속으로 먹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박진섭 선수가 안 나왔죠. 그래서 박진섭 선수 대신에 보아탱이 나왔어요. 근데 보아탱은 기본적으로 후방에서 패스하는 장점이 있는데 수비적인 부분에서 미드필더 라인을 보호해준다거나 많이 뛰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아탱 쪽에서 문제가 생겼고요. 특히나 오늘 수원FC는 선수비 후역습이에요. 완전히 내려가 있다가 앞쪽에서 특히나 루안, 그리고 사박, 왼쪽에서 안데르손, 이 세 명의 선수, 외국인 선수 3명을 중심으로 달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비 라인에서 역습에 대응할 수 있는 선수가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박진섭이 안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장면이었냐? 이런 겁니다. 이게 보아탱이 패스를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일단 좀 무모한 패스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볼이 끊겼거든요. 근데 전북 선수들이 아무래도 공격에 무게중심이 있다 보니까 턴오버가 나오는 순간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얼마나 이 공간을 잘 커버해주느냐가 핵심이에요. 아무래도 강상윤이라던가 김진규가 모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공간을 잘 커버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아탱이 본인이 패스 미스를 했는데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이 공간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앞쪽에서 내려오는 걸 기다리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수원FC가 볼을 끌고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아탱이 수비를 안 하니까 홍정우가 뛰어 올라가야 되는, 중앙 수비수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수비 라인이 무너지니까 수비수가 올라왔죠. 홍정우가 올라오니까 수비수가 3명이 됐어요. 중앙 수비 숫자가 김영빈 1명입니다. 그러니까 요 공간에서 패스가 들어가면 편안하게 달려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득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그러니까 요 모습을 보면 기본적으로 보아탱이 앞쪽에서 열심히 안 뛰니까 어쩔 수 없이 중앙 수비수인 홍정호가 올라와야 되고, 그러니까 중앙 수비수가 부족해지면서 실점을 한다. 이런 장면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무래도 주말 경기 이후에 주중 경기다 보니까 지쳐있는 면도 있었어요. 특히나 김영빈과 홍정호 두 명의 센터백이 좀 지쳐 있었기 때문에 수원FC의 저돌적인 공격수들, 특히나 오늘 득점을 했던 사박 뛰어들어가고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붙여줬는데 여기서 사박이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김영빈 선수를 힘으로 이겨요. 힘으로. 그래서 김영빈을 완전히 제낀 다음에 올라가고, 홍정호 선수가 커버를 왔는데 여기서도 지쳐있다 보니까 사박의 스피드를 따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접는 동작에 그냥 속습니다. 그래서 홍정호까지 여기서 제쳐내서 완전한 프리찬스 득점.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확실히 전북이 전반적으로 오늘 박진섭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주중 경기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지쳐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 수비에 대한 전환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수비를 할 때 아무래도 공간이 넓으니까 커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이 두 골을 먹힌 다음에 전북이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공격적인 이 형태를 만들 때 오늘 경기는 어쩔 수 없이 두 골을 먼저 먹히니까 더 공격적인 전술을 만듭니다. 어떤 거였냐? 보통은 김태환 선수가 이번 시즌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김영빈, 홍정호, 김태환이 약간 이렇게 3팩처럼 되고, 김태환 선수가 올라갈 때 송민규가 들어가는 이럴 때가 많아요. 공격할 때. 근데 오늘은 김태환까지 올라가 버리고요. 전진우, 강상윤, 보아탱, 김진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상윤과 김진규도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앞으로 올라가서 공격 가담을 해주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보아탱이 가운데로 내려오면 김영빈과 홍정호가 좌우로, 그러면 이제 김진규나 강상윤이 앞에 서 있고 앞쪽에 많은 선수 숫자를 배치하는, 그래서 수원FC의 4명의 수비 라인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오른쪽이 김태환부터 왼쪽이 김태현, 경기장을 넓게 쓰는 거죠. 그래서 저 장면을 보면 확실히 특히나 실점을 한 이후부터 김태환 선수까지 올려서 김태환, 김태현 전방의 공격 숫자를 많이 두는 요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런 장면. 이 장면 보면 전북이
왼쪽에 김태현, 오른쪽에 김태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아탱이 공격을 할 때는 가운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센터백이 좌우로 이제 벌려지면서 이게 이제 뭐 라볼피아나 전형이거든요. 풀백을 높게 올리는. 그러면서 전진우와 송민규가 좀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확실히 왼쪽에 김태현, 오른쪽에 김태환이 높게 올라오고 전진우와 송민규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쪽에 김진규와 강상윤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맨 앞에는 티아고. 공격 숫자가 이 가운데에 많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기장 측면을 넓게 쓰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좌우의 풀백들이 측면을 신경 쓰다 보면 가운데로 뛰어들어오는 선수에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전진우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측면으로 뛰는 김태환 선수도 있고, 그리고 전진우 선수가 그대로 밀고 들어가도 되고 이 공간이 생깁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장면도 보면 경기장을 넓게 쓰니까 4명의 수비로는 이거를 마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도 전진우가 밀고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릴 때 공간이 넓게 생겼고 크로스가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결정적인 찬스로 이어지는 이런 장면이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포획 감독이 실점을 한 이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이 구조 자체를 잘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면 확실히 3백 만들고 풀백들 올려서 앞쪽에서 오른쪽에 김태환 높게 올라가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전진우 그리고 강상윤 올라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김진규, 티아고, 송민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 반대편에는 김태현 선수도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이제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수원FC의 수비에 부담을 주는 이런 형태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후반전이 되면 어떤 식의 교체를 하냐면, 후반전이 되자마자 어떤 식으로 했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쓴다는 건 아무래도 요 가운데 지역에 공간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 예를 들면 풀백 둘이 올라오면 수비가 끌려 나가니까 요 가운데 공간을 좀 쓰게 되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리는 전형에서는 좁은 공간, 특히나 수원FC가 좁은 공간에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요 송민규 자리에 이승우 선수를 넣습니다. 변수 창출. 그리고 보아탱이 기동력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바로 이영재 선수를 넣어요. 그래서 이영재 선수를 보아탱 자리에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었던 건 이영재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을 때 보아탱처럼 가운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왼쪽으로. 이것도 어느 정도는 계획이 된 패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영재가 왼쪽으로 내려온다는 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영재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왼쪽에서 왼발로 반대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방향 전환을.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장이 지금 김태현과 김태환 좌우를 넓게 쓰고 있으니까 사실 수원FC의 수비가 좌우 측면을 모두 커버를 하지 못해요. 4명의 선수가 이걸 다 커버하고 있으면 중앙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운데에 좁게 형성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영재가 볼을 끌고 올라오면 당연히 수원FC의 수비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쏠립니다. 이때 이영재의 왼발 킥을 쓰겠다는 거죠. 반대편 공간을 쓰는 요거를 이영재 선수의 역할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게 이영재 선수가 들어갔을 때 계속 3백을 만드는 과정에서 왼쪽으로 내려온 건 왼발로 방향 전환을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포획 감독이 선수 배치를 전반전 끝나자마자 이영재를 특히 넣어서 이 전체적인 구조 자체를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장면 보면 이런 장면,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보면 3백이 만들어지는데 아까 보아탱과는 다르게 이영재 선수가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으로 나와 있어요. 왼쪽으로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장을, 전북이 지금 이 반대편에도 있거든요. 경기장을 넓게 쓰니까 수원FC가 수비 라인을 가운데 쏠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좌우를 넓게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영재가 여기서 3백의 왼쪽에 있으니까 볼을 잡으면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계속 방향 전환, 이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영재 선수가 볼을 가지고 가다가 보시면 김태현과 전진우가 있어요. 오른쪽 왼쪽에. 그리고 가운데에 이제 이승우가 들어와 있고, 여기서 강상윤이 올라오면서 티아고랑 이제 3명의 선수가 있죠. 근데 이때 이영재 선수가 왼쪽 길을 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비가 전반적으로 수비 라인 자체가 한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근데 이영재가 여기서는 반대편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왼쪽으로 주는 척을 하다가 반대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반대 전환이 되니까 반대에 있었던 전진우에게 좋은 공간이 납니다. 그리고 전진우는 뭐 이번 시즌에 가장 폼이 좋은 선수니까 전진우가 볼을 잡는 순간 강상윤, 티아고, 이승우가 뛰어들어가요. 이 움직임도 좋죠. 움직임 자체도.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이 세 선수 때문에 뒤로 물러났을 때 전진우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올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찬스가 만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수원이 반칙을 해요. 여기서 이것도 경기 장면을 보면, 이 프리킥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 이영재를 왼쪽에 두면서 방향 전환, 그리고 전진우가 볼을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오프 더 볼이 앞에서 좋으니까 전진우가 접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경기를 흔드는 과정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킥을 김진규 선수가 미친 프리킥을 하죠. 여기서 사실 이영재와 김진규인데 왼발 각도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김진규 선수가 과감하게 여기서 벽을 넘기는 크로스를 해요. 이렇게 바깥으로 넘겨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구질의 크로스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라이스가 했던 각도죠. 오른발로. 왼발 각도인데 오른발로 넘기는, 여기서도 김진규 선수가 벽을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환상적인 프리킥 득점을 합니다. 이건 이제 김진규 선수의 엄청난 프리킥이긴 하지만 이 프리킥이 나오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수원을 계속 흔들면서 나왔던 과정이다 라는 거고요. 이런 장면도 비슷해요. 비슷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 장면도 보면 김태환이 뛰니까 이영재가 왼쪽으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3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영재가 왼쪽에서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 또다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영재 쪽에서 빌드업이 전개가 되니까 수비가 쏠리는 순간 반대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전환시키면서 또다시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넓은 공간 생기자마자 주변에 있는 선수들 다 뛰어요. 또 아까랑 비슷하죠? 되게 뛰면서 또다시 전진우에게 넓은 공간 만들고 전진우의 1대1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달려가면서 전진우에게 좋은 공간 만들어주고 전진우는 안쪽으로 접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진우 선수가 폼이 가장 좋으니까 전진우에게 어떻게 볼을 잘 배달할 수 있을까? 이거를 어쨌든 해야 되는 게 전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영재를 활용해서 반대편 전환, 그러니까 전진우 옆에 붙여주는 게 아니라 전진우의 반대편에 놓으면서 전진우가 가장 여유로운 상황을 만들어줬다. 그러면서 프리킥도 나오고 이제 수원의 수비를 흔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장면 보면 전진우 선수가 접고 들어오는데 인상적인 건 김태현 선수가 올라가고 있어서 순간적으로 이번엔 수비가 전진우에게 쏠릴 때 반대편에 공간이 나요. 그러면 여기서 방향 전환된다. 그럼 또 수비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좌우로 계속 전환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포획 감독이 수비적인 그런 전술에만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기장을 넓게 쓰는 것에 대한 공격을 할 때의 그런 플랜도 확실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 김은중 감독이 포백으로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쓰는 팀을 상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보여드리면 전술판으로 봐도 4명의 수비가 좌우 측면의 이 넓은 공간을 다 커버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교체를 하는데 수비수를 넣습니다. 앞쪽에 있는 싸박을 빼버려요. 그러면서 수비를 넣어서 5백을 만듭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김은중 감독이 4명으로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제적으로 했던 교체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계속 포획 감독이 경기장을 넓게 쓰고 공격수 많이 넣고 하니까 이러면 우리가 수비수 4명으로는 힘들다. 5명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격수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안데르손을 그냥 올리고요. 미드필더 1명을 또 넣어서 이렇게 5-4-1 전형을 만들어버리죠. 근데 여기서 좋았던 거, 여기서 포획 감독이 요걸 기다리다가 5명이 되자마자 콤파뇨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은중 감독이 수싸움에서 완전히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심지어 어떤 것도 있었냐면, 오늘은 풀백을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김태환 선수가 나이가 이제 좀 있으니까 여기를 다 왔다 갔다 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평소에는 전진우가 측면, 김태환이 약간 내려가서 밸런스 맞추는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김태환도 올라가야 되니까 후반전에 체력이 지칠 때쯤에 권창훈을 넣습니다. 근데 권창훈을 왼쪽에 넣고 김태현 선수가 오른쪽에서 뛰는 선수니까 김태현을 오른쪽으로 옮겨요. 그래서 권창훈 선수가 오늘 왼쪽 풀백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올라가서 그냥 윙어의 역할을 거의 가깝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김태현과 권창훈 2명의 선수가 넓게 있으니까 가운데에 이승우, 티아고, 전진우 3명의 선수, 이러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5백, 그러면 그 순간 바로 교체를 해버려요. 바로 교체를 해서 김진규를 빼고 콤파뇨를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투톱 제공권 싸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미드필더 밸런스가 김진규가 나가는 순간 무너지잖아요. 미드필더 라인에 3명이 있다가 2명이 되는 거죠, 이러면. 근데 이 2명이 되는 순간을 빨리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다가 김은중 감독이 어쩔 수 없이 공격 숫자 줄이고 5명의 수비 숫자를 만드는 순간 바로 투톱으로 전환. 어차피 앞에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도 밸런스가 무너져도 괜찮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교체 시간이 재밌어요. 교체 시간이 김은중 감독이 교체를 했던, 그러니까 앞쪽에 이제 공격수 빼고 백5를 만들었던 시간이 67분입니다. 근데 콤파뇨를 투입한 시간이 70분이에요. 이거는 포획 감독도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었던 교체라는 거죠. 그리고 딱 넣는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을 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득점이 나오는데, 득점이 나올 때도 재밌는 게 어떤 거냐, 콤파뇨의 위치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스로인으로 넣었잖아요. 스로인으로. 근데 여기서 콤파뇨의 위치가 스로인 전략도 준비가 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스로인을 던지고 여기서 티아고가 볼을 잡은 다음에 뒤로 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상윤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는데, 이때 콤파뇨의 위치가 끝으로 가 있어요. 오히려 전진우가 앞으로 와 있습니다. 이 뜻은 가장 키가 큰 제공권을 활용해야 되는 이 콤파뇨가 중앙 수비수와 싸우는 것보다 풀백과 싸우는 게 더 이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콤파뇨 선수가 크로스가 올라올 때, 이거는 스로인 할 때 준비가 된 거예요.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일부러 반대편으로 가 있고 전진우는 앞으로 와 있습니다. 전진우가 오히려 본인들보다 키가 큰 센터백들과 싸우고, 콤파뇨는 본인보다 키가 작은 풀백과 싸웁니다. 서재민 선수가 키가 177인데 콤파뇨는 195예요. 20cm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그냥 콤파뇨한테 줍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콤파뇨가 여기서 머리로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이 동점을 만드는 과정, 이것 자체가 어쨌든 이 콤파뇨가 나오든 티아고가 나오든 늘 저런 미스매치를 활용을 많이 해요. 전북이 의도적으로 티아고가 나오든 콤파뇨가 나오든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바깥쪽으로 뛰면서 거기서 이제 머리에 맞추거든요. 근데 이런 움직임도 정말 콤파뇨를 넣는 순간 준비가 참 잘 되어 있는, 저 키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잘하는 그 감독이 포획 감독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무래도 김은중 감독이 너무 빨리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시간대였거든요. 66분에 백5를 만들었어요. 내려앉았어요. 30분 동안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포획 감독이 경기장을 넓게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선 거고, 그리고 내려설 때 이렇게 콤파뇨를 바로 투입하면서 동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승우 선수가 물론 자책골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승우 효과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승우 선수의 장점은 K리그 전체에서 이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변수를 만드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는 예상치 못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죠, 수비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경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승우 선수가 잘 뛸 수 있도록 김태현, 권창훈 넓게 벌립니다. 그러면 수비가 벌어지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영재와 홍정호도 어느 정도는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약간 벌어지게 만들면 요 라인 사이를 이승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승우 선수가, 전진우 선수는 오른쪽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이승우만큼은 왼쪽에 있을 때도 있지만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장면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승우가 저렇게 프리롤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면 이렇게 되면 앞쪽에는 티아고와 콤파뇨가 있으니까 제공권 싸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앙에서는 이승우와 전진우가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좁은 공간에서에 대한 신경도 좀 써야 돼요. 굉장히 공격의 패턴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득점 나올 때 보면 이 장면 보세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홍정호 3백의 오른쪽과 이영재 3백의 왼쪽 두 명의 선수가 올라옵니다. 특히나 볼을 가진 쪽 홍정호 선수가 올라와요.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수비가 홍정호를 신경 써야 돼요, 선수들이. 그러면 그 순간 이승우가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홍정호 선수가 수비수니까 안 올라오고 뒤에만 있으면 이 장면이 안 나옵니다. 올라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앞쪽에서 끌어당기니까 이승우가 반대편에서 넘어와서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홍정호가 패스. 그러면 이승우가 예상치 못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이번에는 이승우한테 쏠립니다. 그러면 이때 전진우가 들어와서 또 공간. 그러면 여기서 이승우가 볼을 받아서 전진우에게 패스. 그리고 전진우가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볼을 잡자마자 이번엔 전진우에게 쏠리니까 앞쪽으로 패스. 그러면 앞쪽에서 전북이 가장 잘하는 티아고를 활용한 2대1 패스를 받는 거죠. 주고받는 거. 그리고 주고받을 때 전진우와 이승우가 뛰어들어옵니다. 이런 움직임이 공간을 만들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3백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홍정우가 올라오고 이승우가 반대편으로 넘어오고 전진우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앞쪽에서 티아고가 2대1 패스를 주는 이 과정 자체가 물 흐르듯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승우 선수가, 여기선 이제 이승우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2대1 패스가 미스가 났어요. 사실 미스가 나면서 수원FC가 먼저 이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볼이 흐를 때 수원FC가 당연히 잡을 수 있는 볼이었는데 여기서 볼이 그냥 여기 흘렀거든요. 그런데 수비수들이 달려드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가져갈 줄 알고 서로 약간 패스를 미룹니다. 뒤로. 그 순간 이승우만 유일하게 뛰어가요. 요 집중력, 이 저돌성. 그래서 순간적으로 수원FC의 수비수들이 서로 볼을 미룰 때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쉬운 볼이었는데 이승우가 달려들면서 이 볼을 먼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모두 한 명은 달려가고 있고 앞쪽에서 그냥 뒤로 빠지고 있고 서로 미루는 과정에서 이승우가 요 순간을 포착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승우 선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도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립하는 움직임을 되게 잘 가져가요. 그래서 볼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수비가 쏠리니까 전진우와 2대1 패스, 이 좁은 공간에서 요 센스.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좋은 건 저돌적이에요. 밀고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승우가 볼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승우의 앞을 가로막다가 전진우가 이승우한테 주는 걸 이게 수비수의 발에 맞으면서 자책골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도 이제 어쨌든 뭐 이승우를 투입한 교체 효과도 있지만 3백을 만들었을 때 저런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이승우와 전진우가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드는 것이 어쨌든 포획 감독이 이 경기 운영과 뭔가 이 경기를 뒤집는 과정에서 그냥 전북이 운이 좋아서 만든 게 아니라 팀적으로 한 점 한 점 따라가면서 역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술적인 이 구조가 한 몫을 한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포획 감독을 전북이 영입을 했을 때 이번 시즌 선수의 영입은 거의 없었잖아요. 감독의 선임만 있었던 건데 사실상 감독의 영입이 최고의 영입이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이 명장의 또 포효가 나오는, 그래서 오늘 17경기째 무패,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대기록을 지금 써 나가고 있는데 괜히 17경기 무패가 아니다. 그래서 전북이 또 오늘 경기 이 경기를 특히나 이 승리한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두 골을 먼저 따라가는 입장에서 따라간 거니까, 따라가서 결국에는 역전을 만들어낸 거니까 뭔가 이 선수들이 이번 시즌 우승을 할 수 있다는, 모든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뭔가 위닝 멘탈리티가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다.